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 최유은입니다. 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인데 분위기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 대행도 그렇고 탄핵 관련한 그 정치적인 이슈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환율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1,470원, 천장을 뚫었다라고 하면서 증권사에서는 1,500선이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놓는 상황이라서 좀 답답한 구석이 많은 오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제부터 사실 원달러 환율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까지만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거의 20조 원 가깝게 사들이면서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러한 평가도 나왔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70원대를 뚫어내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1,000억 원 넘게 현재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안에서 상승부를 켜내는 업종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는 2,41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12월 들어서 코스피가 2,400선을 하회한 것은 딱 2번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의 저점은 거의 2,500선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점을 2,400선까지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한 때는 2,410선을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랭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보시다시피 빨간불을 켜내는 업종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 양자 컴퓨터 업종만 한국 시장에서 테마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10위권에 안착한 신성 델타테크와 같은 기업들,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통신 장비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장 초반에는 보였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한 자릿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 반도체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래도 한국 안에 있는 SK 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단은 그래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빨간 동그라미를 키는 업종보다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7화까지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전부 다 공개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오징어 게임 2가 전작 대비해서는 약간 실망스럽다라는 그러한 좀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콘텐츠가 가장 큰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여행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파란색 동그라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엔터, 유통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신세계가 알리바바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신세계그룹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앞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각각 50%씩 현물 출자를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투자 회수를 위해서 수년 내에 조인트 벤처의 IPO도 고려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강체제입니다. 네이버와 쿠팡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품을 강점으로 앞으로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선두로 치고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몇몇 증권사에서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한 것은 좋지만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몇몇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조인트벤처를 설립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CJ 대한통운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택배 발송이라든지 양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큐의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그룹주 관련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IT 계열사인 신세계 INC는 나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 이게 부각이 되면서 23일에 상한가를 간 이후 그 다음 거래일에 9% 추가 급등세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짝 눌렸다가 3%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15,58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푸드는 23일이었습니다. 23% 넘는 급등세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 1%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2.8%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최근 잘 가다가 오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래도 신규 매수 리포트를 내서 잠시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물론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너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마트의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 한 17% 상승 여력을 제시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그룹주 중에서 가장 낙폭이 큽니다. 8%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면서 관련된 사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정책주들 사이에서 급등락이 최근 들어서 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격화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특히나 AI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책이 무산이 된 겁니다. 앞으로 교육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AI 교과서를 앞으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한가에 연이어서 안착을 하면서 앞으로 AI 교과서를 만드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기도 했는데요. 많은 학교들이 필수적으로 채택을 하면 당연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시다시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 학교는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은 효과성 검증부터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유럽에서는 AI 교과서를 채택을 했다가 다시 종이 교과서로 회귀하는 등 여러 가지 좀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육 자료로 격화한 만큼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학교들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AI 교과서 관련주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AI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에듀가 1% 약세를 보이고 AI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YBM, 대표적으로 AI 교육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을 때도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오늘은 2% 약세입니다. 디지털 대성이 4.8% 하락하고 있고 두 가지 종목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메가스터디 교육 최대 주주는 메가스터디인데요. 이거와 정상 ALS가 현재 각각 5에서 7% 빠집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이 대표적인 고배당주입니다. 오늘 배당락입니다.
배당을 많이 줄수록 그 부분에서 더 많이 빠지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오늘 각각 5에서 7% 다른 교육주보다 고배당주의 역할 때문에 오늘 주가가 추가적으로 낙폭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늘 1,470원대를 뚫어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또 장 마감에는 1,460원대를 넘기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이어서 새로운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6거래 연속 장중에 1,450원대를 넘어선 것은요. 금융위기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최성목 부총리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앞으로 외환 시장에 대해서 24시간 점검을 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달러 기조입니다. 미국에서의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이 연이어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12월 FOMC에서 내년에 점도표를 공개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내년에는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고 FOMC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미국에서도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국 기업들의 수익 약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화 약세 현재 조금 기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연이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라는 의미이고요.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이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체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원화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밝혔고요. 은행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1,500원대까지 고점을 높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이 1,450원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점점 더 단기적인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500원대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수혜주로 얽힌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이렇다 할 만한 흐름은 좀 못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주,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50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하락 보이면서 2%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대부분의 해외 매출 부분은 이제 달러 결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율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이런 부분은 환율이 높아질수록 부담은 된다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요소니까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요. 제품 수주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괄목하는 성장이 있을까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0.7%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배당락 관련해서 오늘 또 유심히 봐야 될 주가 흐름 자동차 관련주 중에 현대차 있습니다. 현재는 한 0.9% 하락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용 의료 기기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클래시스 제품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환율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미국, 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판매 비중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환율과 더불어서 실적 성장력 이런 부분 함께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환율 수혜주 그리고 오늘은 뭐 여타 이런타만한 영향력은 못 받고 있지만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주가의 흐름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 환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2시간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데일리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2대1 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요.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꾸려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2대1 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이 좀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미증시도 혼조세였고요. 우리 시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연말이다 보니까 뭐 이제 상승 모멘텀이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좀 매수력이 좀 강하게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좀 섣불리 좀 유입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고 또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이제 짓누르는 요인은 트럼프 이제 2기 집권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현재 악재로 지금 이제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1월 20날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집권하는 그 시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짓눌렀던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그런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좀 드러나야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1월 중순까지는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슈에 따른 개별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게,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1월 20날부터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뭐 관세라든지 뭐냐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법 관련 이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2월 정도부터는 더 이상의 이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증시도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바톤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다음 달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미국의 뭐 이렇게 윤곽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면 이에 발맞춰서 우리 시장도 그에 따른 전략을 또 집중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거래량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이 대내외적으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는요, 미중 무역 갈등 좀 선정을 해주셨는데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이미 이제 시간 외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부각을 받은 측면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상승력이 나온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월 1일 날부터 이 무역법 301조를 적용을 해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제 태양광 이제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그리고 텅스텐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지금 미국이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1월 2일 날에는 미국 기업과 이 개인이 이 중국의 이제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 AI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이 투자 계획을 이제 미국 재무부에 이제 신고하라. 그리고 뭐 특정 조건에서는 하지 말아라, 금지한다. 이런 이제 제한을 거는 것을 이제 1월 2일 날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현재 시장에 조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이 레거시 반도체죠, 범용 반도체에 대한 신규 조사에 착수를 하면서 이제 이 범용 반도체 쪽에도 관세를 이제 인상해서 아무래도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산 제품에 60%의 이제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언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보복 조치를 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러한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시간 외로 히토류 관련 종목들 이 동국 RNS나 이제 삼화전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력이 강하게 나온 측면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언급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제 저녁에 언급을 드렸네요. 이게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뭐 테크윙이라는 종목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PSK 홀딩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또 선점을 해드린 또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이 에이징랜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구장창 언급을 드렸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주구장창 언급을 드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근데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반도체 쪽에 이제 호재가 있을 때마다 좀 수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움직이는 이제 장비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같이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이징랜드가 오늘 좀 다시 수급을 조금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드릴 때 좀 조정을 받으면 33,400원 이하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라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요 지금 제가 색깔 칠해놓은 라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요 라인에 지금 딱 상단에 터치는 했습니다. 상단에 터치 매수 가격 들어오고 다시 지금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고 36,100원 정도의 지금 저항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대로 밀리면 다시 33,400원 정도 자리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전 고점 이제 4만 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게 되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율적 반등력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4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또 만들어내줄 수 있는 여력이 또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4만 원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아니죠. 먼저 36,100원 자리를 돌파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돌파가 잘 된다면 4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드린 게 이제 후발로 갈 수 있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죠. 이 종목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조정이 들어올지 잘 모르겠으니까 9,700원 정도부터 밑으로 8,400원 정도 자리까지 쭉 지금 모아가라라고 이렇게 색깔까지 칠해드렸는데 지금 그 색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오늘 좀 이렇게 반등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등력이 나오면서 9,700원, 9,770원 정도 자리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살짝 수익권으로 지금 전환이 됐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대로 다시 이제 9,000원 자리를 이탈시키면 8,400원 정도 자리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키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9,70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키워가시면서 한 단계 더 추가적인 상승력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13,9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좀 디테일하게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테마로는요. 양자 암호를 들고 오셨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핫합니다. 이슈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도 제가 주구장창 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제 2개월 전부터 제가 이제 솔리드 그리고 코이버라는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종목이 상당한 강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양자 암호 관련 섹터,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가 지금 부각을 받는 이유가 일단 구글이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윌로우라는 것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 양자 컴퓨터 ETF에 현재 뭉칫돈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양자 컴퓨터 쪽이 시장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윌로우, 이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윌로우로 이제 구글에서 공개하자마자 10일 후에 중국에서 이 중국과학원 산하의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이 쭈층즈라는 것을 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105 큐피트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도 이제 최근 이제 슈퍼컴퓨터가 해결 안 된 문제를 뭐 해결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논문을 기재한 것 같으니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기술 패권 전쟁까지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은 이런 이제 양자 컴퓨터 쪽에 한 23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즉 미국보다 한 4배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그런 이제 기술 경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양자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이제 종목들이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또 보였어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현재 이 양자 컴퓨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아이온큐 그리고 리케리 컴퓨팅, 퀀텀 컴퓨팅 이런 이제 양자암호 관련 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강력한 상승력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2달 전부터 이제 언급을 드린 솔리드라는 종목이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상승세를 지금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5,000원대 초반부터 그 밑으로 쭉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역시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홀딩감 좀 유지해 가시면서 그 동안에 이제 시세 침체를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근접 1차적인 저항은 7,700원 정도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국면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는데 혹여라도 이제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8,900원 정도 자리까지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솔리드 언급드리면서 같이 언급드린 종목이 있죠.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윌로우를 이제 구글에서 이제 공개했을 때 12월 11일 날 이렇게 살짝 떴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제 코이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눌렸을 때마다 이제 매수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4,400원, 4,500원 그 이하로 좀 계속적으로 모아가라 했는데 그때부터 그 가격 이하로 크게 눌리지 않고 그대로 시세를 뿜어주고 살짝 조정받았다가 또 뿜어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4일 연속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상한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지금 뭐 상승이 나오면은 지금 현재 뭐 7,200원, 7,600원 요 정도 구간까지 일단 봐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언급드린 가격까지 지금 찍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이 뭐 내일 아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수준부터는 일단 분할로 여러분들이 좀 매도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좀 수익을 조금 더 이제 홀딩감 좀 유지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코이버까지 이렇게 조금 이제 들쑥날쑥하자 이제 후발로 또 언급드린 종목이 있죠. 바닥권에서 지금 코이버랑 솔리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넷이 안 움직인다고 제가 갈 때까지 언급드린다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역시나 또 8%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막 양봉 하나 탁 튀어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추격 매수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으면은 한 7,680원 정도, 7,68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밑으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넷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흑자를 내는 통신 장비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넷은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통신 장비 회사들이 몇 없어요. 그런데 우리넷은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성장하는 장비 회사이고 또 암호화 장비도 지금 다 개발을 해서 상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적용되는 양자키 장비까지도 다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급등력이 나오는 코이버 솔리드보다 이 양자 보안 쪽에서는 훨씬 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안 움직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후발로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저평가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조정을 받으면
8,48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뿜어진다면 제가 어디까지 보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8,400원 정도 자리까지 보라고 했죠.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왜? 코이버랑 솔리드가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덩달아 상승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보시라고 했어요? 9,500원 정도 자리까지. 그래서 9,5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자암호 두 번째 이슈로 짚어주셨고요. 유엔에서 내년 세계 양자 기술의 해로 선정을 하면서 오늘 또 다시 모멘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도요, 미중 무역 분쟁 격화의 파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전이 되면 될수록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기도 합니다. 종목분들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그렇다면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에 앞서서 저희가 공약주에 대해서 소개를 매주 해드리고 있는데 SK 오션플랜트 한번 중간 점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보유 중이신 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SK 오션플랜트 갈 줄 알고 이제 딱 집어보았는데 오늘 네. 이제 이쪽 섹터가 다소 좀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섹터가 좀 상승력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조금 주춤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눌리고 있어서 일단은 손절은 크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짜리도 그렇게 뭐 아래짜리가 아니고요. 한 12,500원 정도 자리, 12,500원 정도 자리에서 여기서는 좀 강력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비중을 조금 더 키워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날 것 같고, 왜냐하면 저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훈육 강간을 만들면서 일단 동해안 이제 그 시추 작업이죠. 그 대왕고래 관련 섹터에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조선 블록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조선 건조 쪽에서도 일단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해상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 쪽에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많은 기업이고 실적도 괜찮으니까 이 상태로 조금 더 눌리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지금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오늘의 공약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앞서 이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종목이 나왔을까요? 나왔죠. 어떤 우리넷입니다. 종목? 우리넷이요. 네. 왠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도 네. 저 가격 전략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네. 한 번만 더 좀 가격 전략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좀 네. 조정을 받으면 네, 받으면 7,680원 이하로 네. 우리가 이제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좀 저항으로 부딪히는 자리가 8,500원 정도 라인이니까 8,400원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이제 매도를 고려하시는데, 현재 이제 솔리드랑 코이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이 자리가 돌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항받으면 일단 단기 매도는 가능하겠지만 저항받지 않고 뚫고 올라가면 9,5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요, 우리넷입니다. 우리넷 관련 종목, 이 전반적으로 양자암호 기업들 시세를 강하게 낸 것과 비교해서는 아직은 시세의 분출이 더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기술력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정식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약품 산업에서 많이 듣게 되는 두 가지 용어, 바로 CMO와 CDMO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MO는 콘트랙트 매뉴팩처링, 오거니제이션, 즉 위탁 생산 업체를 의미합니다.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해도 직접 생산 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죠? 이럴 때 CMO가 등장합니다. CMO는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약을 대신 생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제약사는 품질 기준만 맞추면 자체 생산 시설 없이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CDMO로 넘어가 볼게요. CDMO는
콘트랙트, 디벨롭먼트 앤 매뉴팩처링, 오거니제이션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디벨롭먼트, 즉 개발 부분인데요. CDMO는 생산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약 개발에는 다양한 테스트와 공정 개발이 필요하죠. CDMO는 이런 과정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대량 생산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생산을 넘어서 초기 개발 과정부터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개발, 제조가 복잡한 바이오 약품 수요가 늘면서 점점 CDMO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CMO와 CDMO의 차이점을 정리해 볼게요. CMO는 주로 생산에 집중하는 반면 CDMO는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합니다. 즉, 제약사가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CDMO와 협력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CMO와 CDMO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좀 더 쉬우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산업 관련 상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영상 계속 이어갈게요. 그럼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정도의 하락세, 코스닥은 0.4%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는 제각각입니다. 어떠한 뚜렷한 현재 장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을 했고, 오늘 니케이가 좀 잘 가네요. 1% 넘게 상승세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데일리 석지현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는 가장 첫 번째 이슈로 차 바이오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차 바이오텍이 본인들은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R&D 비용을 잘 또 감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보니까는 대규모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관련된 좀 악재,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사안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이 지난 20일에 공시를 통해서 2,500억 원 규모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차바이오텍 시총이 6천억 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500억 원 규모는 약 40%에 달하는 대규모 증자인데요. 회사는 조달 자금을 차 헬스케어랑 자회사 마티카 홀딩스 지분 증권을 취득하는 데 각각 900억, 그다음에 200억을 써서 총 1,100억,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으로는 총 1,000억 원,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운영 자금으로 약 400억 원 이렇게 써서 총 2,500억 원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보니까는 주가는 하한가를 갖고 당연히 주주들은 화가 났습니다. 요 사안도 좀 짚어주시죠. 네, 유증을 사실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들이 많이 화가 나신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차바이오텍 그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CEO 인사말인데요. 지속적인 R&D를 뒷받침할 차별화된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 고성장과 수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사업 부문의 현금 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R&D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선순환 사업 구조를 확립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바이오텍은 그동안 자체 사업으로 낸 매출을 통해서 R&D 비용을 충당해오고 있긴 했습니다. 회사는 제대혈 보관,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의료 IT 서비스와 같은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매출을 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출을 보면 2019년부터 한 300억 원대, 그리고 지난해는 거의 700억 원 가까이 이 매출이 늘어나곤 했는데요. 그 연구 개발 비용을 보면 최근 3년간 2021년엔 60억, 2022년엔 63억 원,
지난해는 82억 원으로 계속 100억 원대 미만의 연구 개발 비용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그 임상 비용을 썼고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자체 현금으로 이 R&D 비용, 신약 개발을 이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유증을 통해서는 R&D 비용을 약 1,000억 원 필요하다. R&D에 약 1,000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이 그동안 주주들한테 이야기했던 R&D 자체 조달 룰이 일종의 이제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당초 주주들한테 밝힌 어떤 약속이라던가 회사의 비전 이런 거랑은 맞지 않아서 주주들이 조금 화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차바이오텍이 그동안 4년간 1,500억 원 정도를 시장의 자금을 통해서 조달했습니다. 뭐 상환 전환 우선주라던가 전환 사채라던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거를 발행을 해서 4년 동안 1,500억 원 정도를 조달을 했는데 이렇게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증자는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주주 배정 증자를 발표를 함으로써 주주들이 이제 금감원에다가 이제 유증을 좀 철회해달라 이렇게 제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차바이오텍이 본인들은 이제 신약 개발하기 위한 R&D 비용을 자체적인 특징적인 사업 구조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밝혔건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폭 확대한 것이 또 네.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바이오 기업 대부분이 이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사실 이제 파이프라인을 계속 드랍하거나 줄이거나 뭐 R&D 조직을 슬림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바이오텍은 유증을 통해서 줄기세포 기반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면역세포 기반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도 확장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들을 대거 확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 내년 2분기부터 2027년까지 사용할 R&D 자금을 이제 보니까 1,000억 원 말씀드렸던 1,000억 원이고 파이프라인 개수는 15개에 달합니다. 그동안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100억 원이 이제 넘지 않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이프라인이 확대되면서 내년 2분기부터 약 175억 원, 2026년엔 509억 원, 2027년엔 약 316억 원씩 이렇게 대거 이제 투입 비용을 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계속 파이프라인을 축소하고 있고 자신들이 잘 할 수 있고 진짜 상용화에 자신이 있는 것들에 이게 좀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전통제약사 중에서도 R&D 비용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온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R&D 조직 슬림화를 통해서 정말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그 파이프라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밝혔고, 큐라클은 이제 망막질환 개발사인데 망막질환 치료제 중에서도 상용화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파이프라인만 남겨두고 나머지 그 대장염 치료제는 파이프라인을 드랍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개발한 SK바이오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 개발을 일단 잠정 중단한다고 했고, 또 글로벌 제약사로 확대해봐도 노바티스가 최근 몇 년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면서 파이프라인을 한 40% 가까이 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적절한 투자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는 그리고 CDMO 쪽으로도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생물보안법 이제 수혜가 좀 기대된다 이러면서 CDMO 투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차바이오텍은 미국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마티카바이오라고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조금 전에 이게 경제 용어에서도 나왔는데 그 의약품을
대신해서 개발해주고 생산해주는 그런 사업을 CDMO라고 합니다. 근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CDMO 해주는 사업을 하는 그런 자회사를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유한 마티카 홀딩스에다가 200억 원을 출자한다고 아까 유증 사용 계획에 밝혔잖아요. 그런데 마티카 바이오의 매출을 보면 2022년에 5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2억 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억 원. 그러니까 사실상 한두 자릿수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단기 순손익 같은 경우는 이제 300억에서 400억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회사가 밝힌 게 미국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수주가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실제 이제 수주 잔고는 또 이제 매출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올해 한 100억 원 정도의 가량의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문제는 이제 수주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당장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연내 미국에서 법안 통과가 좀 어려워졌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나 정부 예산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이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됐다면 한국이나 중국, 일본, 유럽과 같은 이제 다른 CDMO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통과로 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됐었던 법안이죠. 그런데 이게 통과가 어려워지면 이제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 특히 우시바이오로직스라던가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주를 가져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 하에 이렇게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보인다면 그거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불확실한 수주 환경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차바이오텍이 이제 CDMO 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연내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마저도 지금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성과를 내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기업 이엔셀을 좀 다뤄볼 텐데 최근에 글로벌 기업과 CMO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12월 26일에 상한가에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대상자는 늘 그랬듯이 비공개였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관련된 사안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이제 이엔셀이 이제 맺은 글로벌 최상급 제약사가 어딘지 공개가 되지 않았고 뭐 매출 규모 또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원래 노바티스랑 얀센과 같은 이제 빅파마들이랑 원래 CMO 계약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그럼 노바티스랑 얀센 외에 또 다른 이제 톱티어급 제약사들과의 계약을 맺은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엔셀이 발표할 때 공시를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이제 배포해서 알렸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기업의 경우 계약 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엔셀이 작년에 매출 105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10억 5천만 원만 이 계약 규모가 넘어도 원래 의무 공시를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준은 이 10억 5천만 원보다 언더이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됐던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 규모는 10억 원 이하, 이제 소액일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주목을 한 이유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위탁 생산을 수주한 거는 트랙 레코드라던가 이제 시장에서 쌓아가는 이제 레퍼런스에 엄청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이슈에 환호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요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말씀처럼 이제 레퍼런스를 쌓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엔셀은 원래 국내에서 한 6년 연속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기업 1위를 차지를 해온 기업입니다. 국내 최다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왜냐하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회사가 스핀오프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신이 삼성 서울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찾은 그 수많은 국내 그 희귀 유전병 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들의 그 세포랑 유전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 유전자 질환,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들이 보통 그 희귀병 그리고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희귀 질환을 위한 치료제로 많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의 베이스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 이제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와서 CDMO를 맡겼을 때 어떤 주문을 넣든 간에 이 의약품 위탁 생산이 가능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후발주자들이 여러 곳 있고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 추가 매출액을 위해서 CDMO 사업에 뛰어든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이엔셀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이 다품목 생산 체제를 이미 확고하게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회사들은 CDMO를 이제 맡기려고 하면 자신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랑 비슷한 그런 후보물질 의약품만 이렇게 생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엔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초기 단계부터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이 관련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캐파랑 역량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런 계약도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CDMO를 통해서 올해 3분기까지 이엔셀이 달성한 매출액은 51억 원 정도고요. 그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9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떤 회사가 와서 뭐 어떠한 약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걸 잘 만드는 회사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사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된 치료제도 많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 앞으로가 이제 기대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아직 그 본격 개화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상 그 완전 초기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임상 후반 단계로 넘어갈수록 이 생산 규모가 커져가지고 계약 규모도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엔셀 기대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초기 단계의 어떤 파이프라인 주문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놓으면 그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연구 단계가 이제 발전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매출 수주 잔고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기대하면 앞으로의 매출이라던가 수주 잔고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지금 이 현재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은 얼마나 많이 생산해낼 수 있냐 보다는 지금 얼마나 잘 생산하느냐, 주문한 거를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가 지금 이제 트랙 레코드를 쌓는 데 있어서 관건인 상황인데 이엔셀은 이미 이런 트랙 레코드를 쌓아 있고 또 공장도 이제 자체적으로 삼성 서울병원이라던가 또 다른 지역에 여러 개 확보를 함으로써 이제 대형 수주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그것보다는 잘 생산하느냐가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엔셀은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샤르코 마리투스병 치료제에 대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재현 CJ 회장을 포함해서 이제 삼성과 사람들 여럿이 좀 앓고 있다는 희귀 질환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말초신경 질환인 유전병인데요. 이엔셀은 삼성그룹 투자를 받고 있는 이런 회사 바이오 벤처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과 희귀 질환
에 대한 그 치료제를 내놓기 위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샤리코 마리투스는 이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고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고 다리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병이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발과 발목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서 걷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엔셀은 이 샤리코 마리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냉동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곧바로 인체에 투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용 편의성이 높고 또 원가 절감도 가능하고 또 지금까지 연구 성과도 또 괜찮아서 이게 언제쯤 상용화될지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상 일상 초기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인을 했고 9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고용량으로 이제 용량을 투여했음에도 이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또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그런 중대 사안도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임상 1 비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상 2상을 거쳐서 2026년에는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조건부 허가는 임상 2상만 종료돼도 그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조건 하에 이게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그런 허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임상 2상을 마치면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치료제 시장 규모를 보면 희귀질환이라서 좀 작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2020년에는 1조 원 미만인 9천억 원대였는데 2028년에는 5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엔셀은 샤리코 마리투스뿐 아니라 다른 희귀 질환, 그 근감소증과 같은 희귀 질환 파이프라인 2개도 개발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9년, 2030년에 각각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이 이엔셀이 개발한 신약 개발 어떤 성과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엔셀 앞으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사안도 함께 뉴스플로우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상한가 간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약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이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시아 증시 중 대한민국 유일한 하락세, 미국 시장 특징주 도요타자동차, 일본 시장 특징주 이토추, 한국 시장 특징주 한국첨단소재입니다.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 가치가 떨어지면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지금 오르는 거잖아요. 이 원화 가치 그리고 달러 가치, 무슨 뭐 동남아시아 화폐 가치, 자신의 나라의 화폐 가치는 그 국력에
그 크기를 나타냅니다. 국력의 세기를. 결국에는 국력이 쇠퇴를 하면은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망한 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보여지는 식으로는 칼로 망했지만 로마의 화폐 가치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로마의 권력이 먹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위안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국제화를 시도하는 이유도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근본적인 얘기고 지금 이렇게 매일 데일리로 변화를 얘기하는 것에서는 수급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도 매수 이게 순수출의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게 계속되면은 달러 가치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 가치는 급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다 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원화로 표시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더 가속화되겠죠. 원화 자산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원화 가치가 더 하락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베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풋옵션이든 공매도를 치던 밑으로 쏘는 사람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더욱더 가파르게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너무 빠른 속도의 원화 가치 하락은 경제에 아주 악영향입니다. 그리고 그게 외국인의 주식, 한국 주식 매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인해서 원화 가치 하락.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원화 가치로 표시되는 주식 가격은 하락. 그러면 외국인은 또 매도. 그럼 원화 가치로 표시되어 있는 주식 자산은 또 하락. 이 악순환이 되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이 닭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닭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원화 가치 하락이 달걀로 나타나 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병든 병아리가 태어난 거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하락이. 지금 계속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냥 이게 미국 주식은 지금 갖고 있으면은 미국 주식 시세 차익에다가 달러 가치 오르는 것까지 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서학개미라던가 아니면 서학개미를 꿈꾸는 사람들은 더더욱 투자 이민이라고 하죠. 내년도에 그러니까 해외 이민은 지금 가면은 유학비가 많이 들어요. 달러 가치가 많으니까 지금 유학비 1,000달러 보내던 게 금액 자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투자 이민은 엄청나게 가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펀더멘탈 자체도 틀린데 이 지금 달러 가치랑 원화 가치의 갭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은 그렇죠. 저거 나오죠.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아닙니까? 데칼코마니를 움직이는 거. 원달러 환율 차트 너무 예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따 원달러 환율 차트 나오니까 다시 볼게요. 다우존스는 지금 5일 연속 상승해서 일단 11선 뚫어놨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아주 강력한 복원력이죠. 자, 20,20.36, 이만때 회복을 해서 이틀간 버티고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치솟는다.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이 활약을 해서 위로 점프를 한다고 하면 또 이제 신고가 도전에 나서겠죠. 자, S&P 500입니다. 이 지금 미국 증시는 기술적인 이격이 주봉월봉에서 기술적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그 약점 빼고는 없어요, 지금. S&P 500은 지금 6,037점. 이것도 6,000을 다시 회복했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은 모든 이동 평균선 위로 일단 올라왔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도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 증시, 신흥국 증시가 안 좋아요. 자, 지금 가겠습니다. 자, 저기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브라질 헤일화의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한다. 그러면 브라질 헤일화로 그 가치가 평가가 되는 브라질 주식을 계속 팔겠죠. 그럼 이제 그게 또 악화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 외국인이 매도를 쳐가지고 브라질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은 브라질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팔고. 그러니까 계속 그 파는 매도가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테스트 가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신흥국은 좋지가 않다. 자, 상해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해 증시가 지금 모습이 하루하루 변하는 것은 이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향성이 없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 쌍바닥일 것 같다가
내려가면 쌍봉일 것 같다가 올라가면 쌍바닥일 것 같다가 왜냐하면 그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이제 정해질 때는 이런 기다란 오래된 박스권을 돌파시키는 흐름이 나올 때 그 방향성이 이제 생깁니다. 지금 3,500 이상, 3,500 위안을 돌파해서 어떤 모습이 나올 때 그때는 이제 방향성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심천이 오히려 지금 상해보다 심천이 좋았었는데 심천이 다시 요즘에 꺾이고 있습니다. 심천의 모습도 지금 똑같죠. 쌍바닥일 것 같았는데 고점 돌파를 못하니까 또 쌍봉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반등을 하면 또 쌍바닥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된 거는 방향성이 없고 박스권 하단부랑 상단부가 그냥 고착화된 가운데 그 터널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보면 올라갈 거고 이 시점에서 보면 내려갈 거고 그런 거죠. 방향성이 없는 거죠. 방향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매수가 보류를 해야 된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니케이입니다. 자, 니케이가 이제 방향성을 잡으려고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모습이죠. 자, 지금 39,783.3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을 해서 지금 4만에 다가서고 있거든요. 자, 4만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도전이거든요. 이거 사전 오기. 만약에 뭐 여기서 한 번 더 접는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또 실망 매물이 떨어지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4만을 돌파하고 위로 간다고 하면은 10월 달에 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방향성을 위로 확정짓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뭔가 지금 변화가 임박한 시점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죠. 니케이보다는 약하지만 대만도 지금 박스권 상단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대 아시아 증시 중에 좀 민망하긴 한데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빼고 니케이랑 대만은 지금 방향성을 위로 확정지으려고 시도를 하기 위해 위로 진군하고 있는 모습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바닥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위에서 내려오는 이동평균선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 더욱더 가중된다고. 그렇죠? 지금 올라가려고 해도 힘든 모습이죠. 여기서 올려치려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갭을 다시 맞고 하락갭이 5일 동안 메꿔지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또 하락갭이 나왔어요. 오늘. 하락갭이 나온다는 거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16포인트가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락갭이 나오는 거예요. 전일 종가보다 이날의 시가가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락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갭이. 자, 이렇게 되면 이 갭을 또 못 메꾸면은 저점 테스트를 다시 가게 돼요. 근데 이거의 트리거가 뭐라고 했죠? 원달러 환율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차트도 다를 바 없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압력이 느껴지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거 그 옷걸이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손가락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V자로 내려갔다 오고 이게 제일 약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의 영문자 N자고 이 N자 뭐라고 했어요? 옷걸이를 부러뜨려서 이게 옷걸이를 구부러뜨려서 이렇게 해서 상승 N자가 이 늘어난 상승 N자가 가장 강한 모습이라고 여기서 말했잖아요. 분명히 폭등의 징조가 확률이 높다고. 그걸로 폭등했잖아요. 지금 1,480원 넘었어요. 지금. 자, 차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랑 코스피 차트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차트는 이게 뭐 원달러건 일본 N달러건 위안 달러건 유로 달러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달러 기준이에요. 이 차트가 우상향하면 달러가 오르는 거고 우하향하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거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 인덱스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엔, 중국 위안, 유로, 한국, 홍콩, 호주, 달러, 뉴질랜드, 뭐 타이바트 이게 지금 다 우상향이거든요. 근데 달러 가치가 다 오르긴 오르는데 특히 원화에 대비해서 가파르게 올라요. 지금 이게 클릭하는 게 아니라서 캡처 화면이라 클릭 못하는데 다른 걸 보면은 이렇게 가파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는 전 세계 통화에 대비해서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긴 한데 유달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차트만 더욱더 상승 N자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다른 세계의 우리나라 원화 빼고 다른 세계의 통화에 비해서 유달리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달리.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허약한 거예요. 경제가 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그 트리거가 뭐라고 했죠? 외국인의 매도.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자, 유가는 안정적인 것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유가는 계속 안정적이고
자, 외국인의 매도가 또 610억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1,000억 가까이 1,000억이 넘었을 겁니다. 뒤로 가볼게요. 지금 데일리로 봤을 때 자, 산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내로 쳤을 때 제대로 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제대로 산 거 그나마 이거 뭐 5,640억 12월 3일하고 3,900억 12월 18일인데 이거 합쳐봐야 1조 가량 되는데 지금 12월 10일 하루 만에 8,180억 팔았잖아요. 이날도 7,000억 팔았고 지금 이 매도세가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돼 버리면은 그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순수출로 아무리 달러를 벌어봐야 외국인이 저렇게 매도를 치고 나가서 달러를 다 저기 갖고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주식을 다 버리고. 주식을 내고 달러를 받아서 나가니까 달러가 없어져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거죠. 저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급등을 합니다. 원화 가치는 급락을 하고. 그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주식 자산은 또 급락. 주식이 그대로 있어도 주식이 2,400에서 일주일을 그대로 있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식이 2,400을 깨고 2,300을 간다. 그러면은 주식도 100포인트가 빠지는데 원화 가치가 하락되니까 이중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은 더 팔겠죠. 뭐하러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죠. 거기다가 뭐까지 더해진다고요? 기술적으로 아래로 베팅하는 사람까지 더해져요. 가파르면은 그걸 먹으려고 밑으로 베팅하는 기술적인 그 매도스트들끼리 까지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팔라지는 거죠. 원달러 환율 차트는 치솟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대만이랑 니케이 증시랑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 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건 브로드컴. 자, 역시 지금 엔비디아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애플을 추격하던 힘이 조금 빠진 상태거든요. 시총이 다시 애플하고 벌어졌죠. 그랬더니 지금 브로드컴이 또 신종 총화가 또 나타났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 보세요. 지금 20위권 안에 전 종목이 플러스예요. 자, 같은 아시아에서 엔달러 환율 차트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엔달러 환율 차트의 그래프의 기울기랑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차트의 기울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엔화에 대비해서도 달러 가치가 올라오고 있지만 엔화 가치의 폭락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 폭락만큼 나오지가 않고 있고 얘는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도요타 모터스 지금 요거는 ADR이니까 아까 미국 증시 특징주라고 했죠. ADR, 아메리칸 예탁 증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번 달에 15.67% 오르면서 20개월 선을 돌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도요타도 지금 이 상승 추세에 복귀를 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1위가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귀주모테주 지금 계속 행보하니까 아직 방향성이 없으니까요. 매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방향성이 확정되는 순간 움직이면 됩니다. 자, 닝더스타이 심천지수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죠. 심천의 다른 종목들이 다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박살은 아닌데 닝더스타이보다 안 좋다는 얘기죠. 아까 심천지수의 차트가 이거보다 안 좋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더 세죠. 지금 25% 올랐어요. 그렇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DR은 15% 올랐고 도요타 니케이 증시권은 25.06% 올랐습니다. 10% 정도 더 올랐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상승 추세에 복귀했고요. 자, TSMC 지금 1085 대만 달러인데 1100 대만 달러 지금 돌파 직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를 보세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대만의 시가총액 1위 TSMC, 니케이 증시의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 자, 도요타는 상승 추세 복귀했고 TSMC는 역사 신고가 돌파 직전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굴 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3대 증시라고 하는 시가총액 1위의 모습들만 봐도 지금 증시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혼자만 빌빌대고 있고 도요타 모터스랑 TSMC는 다 제갈 길 가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정신 못 차리면 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 특징주입니다. 이토추. 자, 워렌 버핏이 5대 무역 상사를 일본 거를 사가지고 또 이슈가 됐었죠. 지금 이토추란 업체가 자, 엄청난 오늘도 지금 이번 달에 또 6.50%인데 지금 오르는 게 정말 꾸준히 오르죠.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2000년도 코로나 때부터 그냥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서 지금 8,141.6.
7월 달에 최고가를 찍고 지금 7,864엔에 있습니다. 자, 이토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알죠. 다 폴스미스, 그다음에 컨버스, 라스포색 이런 그 브랜드들을 하고요. 뭐 우리나라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무슨 자원 개발 이런 쪽으로 얘네도 가긴 했는데 아직도 무역이 옛날에 무역이 요거 사고 파는 거잖아요. 조금 영업이익률은 정말 작은데 막 영어하면서 갖다 사고 파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돌도 무역을 하고요. 여기서 해밀리마트죠. 해밀리마트도 얘네가 갖고 있어요. 자회사예요. 자, 이토추란에서 정말 꾸준히 오르고 있죠.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정말 안정적인, 그렇죠? 안정적이고 뭐가 특히 불황의 저기가 아니죠. 변동이 심한 게 아니죠.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런 회사입니다. 농장도 갖고 있고요. 저기 네, 뒤로 가겠습니다. 이토추 오늘 특징주고, 자, 우리나라 특징주는 일단 양자암호입니다. 일단 시총일이 삼성전자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수는 답이 없고요. TSMC나 도요타모터스처럼 하드캐리를 하면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버틸 수 있겠죠. 지금 하드캐리 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삼성전자는. 일단 양자암호에서 한국첨단소재가 상한가 같고요. 코이버부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SK텔레콤만 무거운 코스피 종목이고 나머지는 다 코스닥입니다. 전부 K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사실은 이게 뭐 구글 같은 어떤 양자치 컴퓨터를 주 메인으로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첨단소재입니다. 원래 한국첨단소재는 광통신 가입자망의 핵심 부품인 PLC 광파워 분배기, PLC 광파장 분할기 이런 거를 통신 3사에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금 한국첨단소재가 12월 18일 날 나온 뉴스 자기네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죠. 한국첨단소재가 익숙지 않잖아,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 PPI. 그 전에 PPI였어요. 이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양자 얽힌 광자 쌍생성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양자치 컴퓨터 관련주로 엮여 있거든요. 이 기술이 뭐냐면은 이 ETRI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공지능 컴퓨팅 연구소 양자기술연구본부가 개발한 PPLN 광직종 회로를 기반으로 한 양자 얽힌 광자쌍을 생성하는 기술, 이거를 한국첨단소재가 기술 이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양자 원격 종성 다중노드 장거리 양자 네트워크 구현의 필수적인 요 기술인데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요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컴퓨팅, 양자 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첨단소재가 얽힌 게 이런 것 때문에 얽힌 거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중요한 기술을 이 회사 구 PPI에게 인수를 해줬습니다. 기술 이전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일단 올랐고 이번 달에만 무려 166.38%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차트를 보면은 그렇죠?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여기에 얽혀가지고 오른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변동성을 주의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시총 1위라던가 큰 종목이 움직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약간 뭐 드론이라던가 양자 컴퓨터 주력이 아닌데 격까지 얽혀가지고 코스닥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니 저런 부분에 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어제 오징어 게임이 나왔는데 계속 중간에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싶어요. 대한민국 주식 게임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누르실 거예요? 저는 아니요.
네,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은요, 뭐 주식시장 다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멍해를 좀 뒤집어 쓴 그런 연결고리가 참 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국가 경제가 탄탄해질 텐데라고 많이 주장하시고 노력해 오신 분이 있는데 한국 가치 투자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이십니다. 최근 뭐 트럼프 2.0 시대와 탄핵 정국이 맞물려서 시장이 많이 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네. 위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올 한해 정리를 하고 내년도 증시를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채원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환율이 비상이 되고 코스피 예. 코스닥이 점수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많이 고꾸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생각이 좀 드실 법한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매우 우울합니다. 예. 사실은 매우 우울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또 희망을 가지고 또 바닥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상황이 보면 모든 악재가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뭐 환율 불안, 뭐 글로벌 경기 둔화, 극도로 부진한 대수, 그다음에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주력 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것도 사실이고 게다가 이제 뭐 대외 리스크까지 관세 리스크까지 부각이 돼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탄핵 정국까지 겹쳐서 예. 그야말로 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불확실성에 좀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지금은. 심지어는 뭐 또 다른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별로 안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빠져서요. 너무 많이 예. 빠지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우리가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8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근데 유럽이 지금 1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상황이 좀 유럽보다는 나은 것 같은 예. 상황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럴 때 주식을 안 사면 언제 사겠느냐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생각해보면, 예. 과거 35년간 경험을 돌이켜봐도 이럴 때 주식을 매수해서 손해 본 적이 많이 있었을까? 오히려 뭐 2, 3년 전에 코스피 3,300 갔을 때 그때 뒤늦게 샀을 때 손해를 보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는 오히려 좀 좋은 매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 수 있을까? 더 이상의 악재가 혹여나 있더라도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 이럴 때를 항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탄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투자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도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오후에 있습니다만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또 하나 원인으로 또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밸류업 이쪽으로도 이제 많이 관심을 예. 가지셨는데 그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참 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좀 정치적 혼란으로 동력이 좀 약화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대세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고 하는 대의 명분인데 누가 뭐 그걸 왜 없애?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누구도 없을 거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어떤 당국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당국이 안 한다고 안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시대적, 사회적 흐름과 그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본이 10년 걸렸는데 저희가 뭐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요. 3년, 5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뭐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어쨌든 뭐 금투세도 폐지가 됐고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제 개편 같은 경우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돼야 되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뚜렷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치색을 따져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두 이제 투자자의 또 니즈에 맞는 그런 정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정치 투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좀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신문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콘텐츠들도 다 들어보면은 내년 경제를 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특히 기업하는 그 환경에서도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 해서 BSI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니까 뭐 34개월 연속 100을 예, 밑돌았다. 예. 굉장히 살림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의장님 환율이 1,48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빡빡하고 코스피 2,400 그리고 코스닥이 670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평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는 환율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그렇습니다. 환율 이거 참 분석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렇죠.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뭐 누구도 예측을 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거짓말이 될 거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뭐든지 너무 과하면 또 조정을 받는 거고 환율이 너무 과하게 뭐 강세로 가든지 약세로 가든지 반드시 되돌림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런 현상들은 좀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는 뭐 환율이 또 올라가는 추세에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 이제 안정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누구도 이제 원화가 이렇게 극도로 약세로 그러니까요. 하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봐도 미국의 많은 내수 산업들이 한국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려운 치명적인 지금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환율 수준으로 이제 회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예. 또 국내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지금 꼭 기업이 나쁘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대응을 못해서 나쁜 것도 있겠지만은 사이클상 지금 어떤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사이클로 봐서 좀 저점에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사이클이 돌아서면 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뭐 환율 문제는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좋은 기업도 있거든요. 지금 예. 고환율에 따른 그렇죠. 수혜주들. 예. 엄청나게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예. 뭐 해외 기업들이 또 피해를 받는 기업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갈 수만은 없습니다. 환율은.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환율 수혜주라고 하면은 조선, 네 그런 뭐 섹터, 수출 관련주들이죠. 예, 조선, 자동차 예, 이런 예, 업종들이 방산, 예, 예, 이런 쪽 맞습니다. 또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일이 터졌을 때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예.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아 그리고 예. 또 하나 재밌는 예, 거는 예, 예. 어떤 이제 시장의 성견성이라고나 할까? 환율이 굉장히 약할 때 환율 수혜주의 주가가 안 올라요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오히려 환율이 강세일 때 워낙 강세일 때 좀 수출 관련주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 오르는 적이 많았고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진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원래는 급등해야 되잖아요. 예, 예, 환율이 예, 이 정도면. 예. 근데 더 이상 환율이 올라갈 것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오늘 제가 그 마켓나우 2부 앞에서 그 고환율 수혜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다 예. 파란불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유를 예. 좀 찾아봤었는데 예. 환율이 너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예. 내릴 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는. 성견성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예, 예. 항상 이제 추세를 이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맺고 예. 끄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장님께서는 지금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35년간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면서 굉장히 예. 다양한 각도로 투자자들에게 방향성을 언급해 주셨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런 예. 쪽으로 좀 득적을 많이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한국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왔고 지금 이제 예. 필요한 개선이 시급해. 이건 우리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또 정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금융위는요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제 지원을 재추진할 것이다라는 방침까지는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지배구조라는 말 표현을 잘 안 쓰죠. 예, 뭐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거버넌스라고 예, 기업 써야겠네요.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버넌스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거고 지금 경제에도 좀 이렇게 좋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화된 거버넌스를 확립을 하고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재무 전략을 세우고 또 뭐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게 이제 정석인데 그 기본이 돼 있지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저도 그 입장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예, 그 내용을 살짝 좀 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제 상법 제 382조 3항에 관련된 예. 건데요. 이거는 이제 주주의 충실 의무,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주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심지어는 이제 주주 자본주의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 주주만을 위해서 일하니 그러면 소비자는 뭐 종업원은
예. 그럼 환경은 어떻게 할 거야? 사회적 책임도 져야지. 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주주 자본주의까지도 못 가고 있으니까 예. 상당히 좀 후진적인 이제 거버넌스인 거죠. 그래서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는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and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만 이제 개정을 하면은 어떤 이제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보통 30-40%의 지배주주가 60-70%의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간혹 합병, 분할, 터널링 등을 통해 가지고 편취하는 현상이 가끔 벌어집니다. 예.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되겠다. 내 주식이 과연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거기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거죠. 한국 주식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법 개정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방금 세법 개정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예. 그러나 이제 반드시 세법 개정도 동시에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뭐 기업에 너무 가혹할 수 있잖아요. 상법을 개정하면 아무래도 경영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도 뭐 전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예,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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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네, 이해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떤 이건 채찍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채찍을 휘두르면서도 어떤 세제 개편을 해서 당근을 제시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 세제 개편이 저는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 두 가지겠죠. 첫째는 시세 차익이죠. 지금 금투세가 폐지돼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없습니다. 근데 주식에 투자해서 버는 두 번째 방법은 배당금이 되겠죠. 배당, 예. 배당금은 왜 세금을 내야 되죠?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그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과 기업을 응원하고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장기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는 건데 거기에 이제 세금을 예. 매기는 건 좀 과하다. 근데 이 세금만큼은 최소한 분리과세를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자 소득과 똑같이 15.4%를 분리과세를 하면은 배당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예,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요인이 지금 될 수가 있고 생각하시는 돈이 거죠. 풀리죠. 예,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의 시가 배당률이 낮지 않습니다. 한 2.8% 정도는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금이 한 50조 이상 풀립니다, 매년. 네. 근데 배당 성향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본이 30이 넘고 대만도 50이 넘죠. 궁극적으로 이제 두세 배 정도 올라가면 배당금이 한 100조 정도 늘어나게 돼요. 그 돈이 연말에 풀리면은 경기에 엄청난 네.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만은 이제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상속세 문제까지 이거는 대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겠지만은 네. 뭐 당장 급한 건 아니겠지만 서서히 지금 스터디를 해서 좀 상속세도 개편을 해서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돈이 안 풀리는 게 부자들로 하여금 어떤 지갑을 열어주는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자꾸 지갑을 닫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을 풀면 이제 돈이 풀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좀 소비도 중요한데요. 예. 경제가 맞습니다. 돌아가려면 예. 빨리빨리 증여를 해서 자녀들이 좀 돈을 쓰게 하는 게 오히려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네. 많이 합니다. 그 의장님 말씀하신 대목 중에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100조 이 정도만 들어와도 좀 숨통이 좀 많이 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예, 어마어마한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 정책도 되고 지배 구조론 말 안 하세요. 최근에 이제 거버넌스라는 예, 용어를 예.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좀 이익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입니다. 예. 예. 기업들이 그 앞서서 말씀해주면 기업 환경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뭐 수출 안 되고 이래서 뭐 상법 예. 개정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견은 예. 좁혀질 가능성을 일정 부분은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왜 반대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예,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M&A를 할 때 기업이 어떤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할 때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잘 되려고 M&A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묻겠습니까? 그는 네. 경영 판단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지 말자는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거를 반대하는 건 도둑질을 하겠다는 건가? 이상한 생각도 들고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너무 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명분이 부족해서 저는 상법 개정은 문제없이 통과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예.
그 의장님께서는 그 이채원 의장님 딱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데 예, 예. 그중에 이제 하나가 가치 투자 1세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지금 피디님이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치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건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그 주식들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지 투자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 저희가 정말 원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가치 투자는 이제 언제나 네. 유행한 전략이고요. 네. 왜냐하면 무가치한 주식에 누구도 투자하지는 않아요. 네 주식만 가치 주고 나는 그럼 무가치 투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그래서 네. 가치의 3대 요소거든요. 근데 기업의 내재 가치는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은 이 환경은 쉽게 변하니까 예. 환경이 변하면서 때로는 성장을 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자산을 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수익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저금리 디프레이션 시대였잖아요. 근데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뭔가 신규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기가 편하죠.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하고 심지어는 IPO를 통해서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유통기지를 지을 때도 계속 땅값이 떨어졌죠. 과거 10년간 디프레이션 시대니까.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더 좋은 가격에 더 효율적인 설비를 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진입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후발주자 시대다. 네. 즉 이제 성장주의 시대였던 것 같고 지금은 환경이 180도 바뀌어서 뭐 물가도 엄청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지고 오히려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이제 중금리, 중물가로 이제 안정을 취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지고 뭔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국면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아는 어떤 기업도 과거에 이제 100억 주고 공장을 졌는데 네. 2년 전에 지금은 200억 가지고도 2배 쉽지가 이상 않다. 뛴 건가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떤 기업이 유리하냐면 이미 충분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차입금이 없고 좋은 부지, 좋은 공장, 좋은 설비, 좋은 일을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선발주자. 많지 저희- 않겠네요, 근데. 그렇죠. 우량 기업이겠죠. 예, 예, 이런 예. 기업들의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 평소에 탄탄한 기초 펀더멘털을 갖고 있고 자금력도 좀 풍부한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 위주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꼭 예. 대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예. 재무 구조가 좋아야 되는 거니까 작더라도 강한 기업, 아. 차입금이 없고 예.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빚이 별로 어떤, 없고 경쟁력 예. 있는 기업들. 예. 근데 이게 극단적인 사례가 몇 년 전에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네. 어떤 이제 제지회사입니다. 제지회사인데 불행히도 공장에 불이 났어요. 3년 전에. 그래서 공장이 전소가 돼서 아이고. 예,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회사가 2년 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네. 보험금을 한 1,400억 정도 받은 것 같은데 플러스 500억 해서 1,900억을 투입해서 공장을 3년에 걸쳐서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 네.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직도요? 들었어요. 예. 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3천억을 투입해도 똑같은 공장을 짓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첫 삽부터 뜰 수 없는 예, 현실이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설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고 그래서 이미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기업을 밸류에이션하는 지표들도 뭐 PER, PBR 이런 걸 많이 쓰다가 뭐 PSR 매출을 썼다가 심지어는 PD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Price to Dream Ratio, 꿈에 투자한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대체 비용이라는 Replacement Cost.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설비가 있는데 그 똑같은 설비를 지금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뭐 이런 거예요. 그걸로 이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자산의 가치가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막무가내 이게 오를 거야 뜬구름 잡지 말고 예. 그 재무제표를 확실히 보고 들어가는 예. 습관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의장님 답변 속에서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지금 뭐 벌써부터 막 영향력이 예, 엄청나서요. 어떤 전략을 좀 가져와야 될까요? 왜냐하면 환율은 떨어지지 않을 그렇죠. 것 같은 금리 수준은 굉장히 정책적인 고금리. 부분은 뭐 주가에 반영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예. 들고요. 근데 뭐 어떠한 정권이 들었더라도 지금 본인이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와 다른 정책을 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요구가 있고 사회적 요구가 있는 거고 미국의 현재 처해진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 적자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거의 2차 대전 수준까지 왔다 그러고 많은 부분을 좀 이자로 내고 재정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돈을 더 많이 풀긴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전 세계 유동성 미국이 공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최근에 모든 자산들이 뭐 코인도 오르고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공급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이제 유동성 장세는 좀 마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그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낮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투자의 기쁨을 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언 한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시기라고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고 네. 과거에 이제 성장 가치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어떤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서 이제 거버넌스가 좋고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그리고 주주 환원의 의지가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저는 오히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내년에는 가장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저희는 국내 주식에 올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희 그래요? 회사는. 예. 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3대 가치가 첫째 자산, 두 번째 수익, 그리고 성장 가치라고 예, 했는데 예. 지금은 자산과 수익 가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관심을 되고 예. 한국장, 불장 우리가 이런 얘기는 지금 쉽게 예.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잘 또 주춤할 수 있는 지혜가 예,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내년 또 푸른 뱀의 해니까요.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렇게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말에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별말씀을요.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국내 최대의 해운사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 HMM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HMM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HMM이요. 즐거운 소식을 하나 물고 왔습니다. 바로 이건데 두 가지 항로를 좀 뚫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대서양을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부분인데 유럽에서 이제 미주까지 요 항로 하나를 뚫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북유럽으로 연결되는 이 항로를 뚫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요, 이걸 더 주목했습니다. 이 대서양, 그러니까 내년 2월에 횡단이 이제 가능한 건데요. 사실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사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불모지로 여겨졌는데 이번에 HMM이 뚫었고요. 사실상 보면은 좀 돌아가면 2018년도에 그 서비스가 딱 중단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7년 만에 재개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HMM이 또다시 글로벌 선사의 품격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또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잠시 언급해드리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인도의 지역이 이제 좀 넓어지는 거죠. 시장 경쟁력을 키우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HMM의 주가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해상 운임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요. 해상 운임이 비싸면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데 지금 HMM이 딱 그렇고 글로벌 선사들이 수익을 잘 내냐 안 내냐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지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지금 보시는 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한번 운임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여기 가운데 빨간색 여기 박스로 해놨는데 이게 최근 데이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12월 20일 이게 최근의 데이터인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390포인트 이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이제 글로벌 선사들 이렇게 봤을 때 선사에서 그 손익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딱 1,0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2배 뛴과 동시에 손익 분기점이 1,000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보여드린 거 2,39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또 수익이 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HMM은 벌써부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조 원 돌파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그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을 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영향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4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더라도 증권사에서는 올해 영업이 3조 원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환경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선사이기 때문에 그 해운 운임을 달러로 받거든요. 그리고 HMM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달러 보유량이 꽤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조금 더 부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늘어난다라는 데에 방점을 좀 찍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 환경 괜찮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럼 앞으로 운임 강세가 지속이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래야지 주가도 뛰고 실적도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선사들의 선복 공급량이 조절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 들어올 때 배젓는다고, 노젓는다고 수익성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안 보내준다든지 그런 밀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봉량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내년 1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취임하게 되면은 중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관세가 너무 많이 붙기 전에 지금 빨리 중국 짐을 실어서 내보내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또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발 밀어내기 물량으로 해운 운임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타이밍을 잘 노려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지금 앞서서 본 거는 이제 기관, 그 매수가 좀 붙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실적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HMM은 지금 8년 동안 산업은행과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민영화 추진하려고 했지만 올해 2월에 무산됐어요. 근데 하림이 인수가격 당시 6조 4천억 원 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 전환 비율도 좀 있는 상황이고 주가, 지분율 단순 곱하면 상당히 12조입니다. 대기업이 살 만큼, 사야 될 만큼 굉장히 몸값이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HM의 그 인수가 매각될,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임 강세, 실적 호조로 HMM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느냐, 아니다. 몸값이 너무 높아서 재매각이 불발될 것이다. 이런 꺼진 불 다시 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도 HMM의 최근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내놓는 정책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도 다양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게 있을 가능성 있는데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요. 한 주 마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